그러면 오늘 쌤이 나오셨다는 얘기는 주제가 확실히 어두운 쪽의 주제인 것 같긴 한데 우리가 대충 맞긴 맞은 것 같은데. 선생님 근데 저는 저 이 사진만 봤을 때는 이게 저 힌트로 범죄랑 절대 연관이 안 나거든요. 맞나요? 저라고 예술 얘기하면 안 됩니까? 예술이에요? 예술적 범죄? 네. 먼저 첫 번째 힌트는요. 이탈리아 예술가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작품이에요. 제목은 밤이고요. 밤? 네. 자세히 보시면 그 뒤에 있는 것이 성조기, 미국의 국기입니다. 이수지 씨가. 작가가요, 실제 성조기, 검은색 성조기에다가 총을 쏜 겁니다. 실제 총을요? 예, 실제 총을. 그 의미는 전쟁과 희생, 특히나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총기 난사 사건들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결국은 미국이란 국가 전체의 국가 트라우마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고요. 근데 쌤, 네. 두 번째 그림은 아예 연관이 안 되는데 저것도 범죄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관련이 있습니다. 아, 저거 칼인가 보다. 어떤? 더 두 번째 작품은요, 영국 작품인데요. 제목은 The Luton Phoenix라는 작품입니다. 루튼이란 지역이 그 영국 잉글랜드 지방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요, 2019년에 15살 청소년이죠. 아주 어린 청소년이 20군데 이상을 칼에 찔려서 사경을 헤매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불법 무기 자진 신고 기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집에 보유하고 있는 그 칼 같은 종류들, 이 사건을 일으킨 그 칼이 흉기였지 않습니까? 그걸 자진해서 좀 반납하시라라는 캠페인을 벌였고 그때 500개 정도의 칼들이 전부 자진 반납이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전쟁이나 범죄에 사용되는 그런 흉기와 무기들을 우리 삶에 유용한 그런 도구들로 만들 수 있다. 그걸 보여주고자 저 작품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면은 두 가지 다 범죄, 특히 뭐 총기 난사나 뭐 칼로 찌른 이런 범죄가라는 거라면은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요즘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좀 잔인한 사건들, 칼로 막 찌르는 그런 사건들 얘기겠네요. 정확하십니다. 네. 요즘 뭐 세상이 흉흉하다 이런 말 다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 우리 사회 전체의 불안과 공포가 뭐 아주 도사리고 있다 이런 표현들도 많이 하고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그런 흉기 난동 사건 여기저기서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치안 분야는 세계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강국이다. 예, 치안 강국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치안 강국 대한민국이 일상의 평온이 무너지는 불안과 공포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되어버린 그 느낌이죠. 네. 영국 BBC에서 그 보도한 기사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아 저거 지금 영어로 진짜 그대로 묻지 마 이렇게 그냥 진짜 해놨네요. 머드지 마, 이게 머드지 마. 고유명사처럼 그냥 우리말을 묻지 마라고 썼네요, 영어로. 그 아래 보니까 돈 에스크 Y라고 써있네요. 네. 뭐돈 에스크와이가 진짜 묻지 마라. 돈 에스크 왠지 묻지 마라. 왜? 예, 이유를 묻지 마라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네. 저 묻지 마라는 용어 표현은 적절하지도 않고 맞지도 않고 바람직스럽지도 않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럼 왜 이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될까요? 앞서 슈카 씨가 지적해 주신 대로 왜냐고 묻지 말라는 그래야 되겠습니까? 이 사건들? 아니요. 물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당신은 누구냐? 왜 이런 짓을 저질렀느냐? 어쩌다가 그런 괴물이 되었느냐? 이런 질문들 계속 던져야 할 텐데 네. 묻지마 범죄란 용어를 쓰게 된다면 그런 거 알 필요 없어 묻지 마. 그냥 저 사람 처벌해버리면 되지. 묻지 마래 하고 넘어가. 그냥 묻지 마가 되어버리는 거죠. 묻혀버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우리를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세상을 흉흉하게 만드는 무차별, 흉기 난동 범죄, 무차별 강력 범죄는 도대체 왜 발생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막을 수 있는지 이 얘기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에서 그것도 대낮에 번화가에서 대낮에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나 집신이랑 했잖아. 그럼 내가 뭐가 잘못했냐고! 그 사건 이후로 그냥 잠도 잘 못 자요. 그냥 맨날 생각나고
집에 가서도 누가 따라오는 것만 같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발 오늘 내가 지나갈 때만큼은 아니었으면 하는. 화면이 너무 무서운 게 중간에 보는데 유빈이 형 고개가 확 돌리더라고 무서워가지고. 저도 놀랬죠 보면서. 사실 이제 기사로 많이 접하기는 했지만 이게 약간 실제 영상 같은 것들이 요즘 많이 돌아다니고 하잖아요. 근데 너무 무서워서 저는 영상을 지금 처음 맞아. 봤거든요. 안 일부러 봐요. 안 보는 분들도 네, 안 봐요. 네, 안 보시는 게 낫습니다. 현명하신 선택이시고요. 다만 오늘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우리 사회의 좀 불안 공포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 현상과 사건을 얘기해야 되다 보니까 네. 함께 본 것이고요. 우리가 그동안 이제 트라우마라는 용어를 많이 써왔잖아요. 그런데 트라우마는 대개 아주 극소수의 특수한 분들, 큰 사고나 범죄 충격을 직접 입으신 분들에게만 발생하는 것으로 주로 이야기를 해왔는데 네. 최근에는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분들 직접 이런 피해를 안 겪으신 분들도 나 지금 트라우마 현상을 겪고 있어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우리가 위험한 곳 하면 어떤 곳이 좀 떠오르셨습니까? 어두운 골목이나 어두운 골목, 네. 유흥가 쪽. 잘 안 보이고 사람 없는 곳, 그렇죠. 그러니까 범죄학에서도 사실은 안전한 곳은 거리에 눈이 있는 곳 이런 표현을 썼어요. Eyes on the street. 그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있고 긍정적인 활동이 있는 곳은 안전하다. 그런데 저 사건들은 바로 그 상식을 완전히 깨버린 사건들이죠. 조선 같은 경우는 칼을 2자루를 마트에서 훔쳐서 신림역 앞에서 내려서 마구 이제 찌르는 방식을 택했죠. 최원종은 차량으로 일단은 사람을 치우고. 예, 인도에 있는 많은 행인들을 그냥 막 치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차를 버리고 칼을 들고 가서 또 여러 사람 본인을 찔러댔죠. 우리가 그동안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고 밝은 곳, 백화점, 사람이 많은 거리, 여기서 주로 아무나를 대상으로 자신과 아무런 상관없는 그냥 앞에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르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공포와 불안을 느끼고 계신 거죠. 네. 누구나 타깃이 될 수 있고. 이게 뉴스로 들었을 때 이게 잠깐 보는 것도 충격인데 맞아요. 지금 이렇게 좀 보니까 맞아요. 더 확 오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너무 무서운 일들이 무섭다. 벌어졌네. 근데 문제는 요게 이제 그런 사건들이 벌어졌는데 요게 또 다가 아니라 요즘에 이걸 살인 예고글 뭐 이렇게 해서 인터넷에 여기저기 또 진짜 막 우후죽순으로 막 올라와서 이게 또 불안하거든요. 잇따른 흉기 난동 사건에 살인 예고글까지 번지면서 시민들이 큰 불안에도. 이거를 봤던 게 얼마 전에 뭐 야구장도 엄청 크게 기사가 났었고 이제 공연장 같은 것도 이제 예고글이 올라오는데 근데 이게 그냥 별일 없겠지 하면서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조선 신림역에서 범행 저지른 사흘 뒤부터 약 한 달간 경찰이 이런 예고글들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 수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모두 480여 건. 와, 그렇게 많았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거기에다가 검거된 사람들, 그들의 40%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아이고. 너무 충격인 게 저도 유행 참여해 봅니다. 맞아. 유행이라고 돼 있어. 아유, 세상에. 살인 예고가 유행이에요? 안 잡힐까 봐. 홍석철 씨 말씀처럼 사실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왜 그럴까, 저 인간들이. 조금 다양합니다. 어떤 경우는 호기심, 장난, 때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불만을 어떻게 터뜨릴까 모르고 있다가 저런 거 나도 저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터뜨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런데 동기나 각자 주장하는 이유는 다양하더라도 여기 공통점이 있죠. 일반적인 그냥 평상시라면 모르겠어요. 장난성으로 했다라고 칠지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예고글을 올리면 사람들이 모두 공포에 떨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들은 모두가 다 자기가 던진 돌 팔매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지켜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만큼 이들 협박 예고글을 올리는 자들도 반사회적 성향이 매우 강하다.
네. 저희 묻지마 범죄를 이제 쓰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사실 언제부터 이런 용어를 사용했을까? 범죄다 말이죠. 따져보면 조사해보면 2000년에 이유가 없어 보이는 사건, 피해자와 가해자 간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그런 강력범죄에 대해서 기사에서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메이저 주요 언론들이 다 사용하니까 이건 다 검증되고 괜찮고 사용해도 좋은 용어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다 사용하기 시작을 했죠. 사실 그동안 어떤 용어를 사용해야 될지 많은 학자들 또는 사회들, 세계들 각자가 좀 다양한 의견들을 보여왔어요. 어떤 곳에서는 그 근본에 있는 동기가 분노니까 분노 범죄라고 부르자. 이러한 이제 주장들도 제기가 돼 왔고요. 그 다음에 대상이 아무나니까 무차별 범죄라고 부르자. 실제로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네, 그렇죠. 그런 용어가 많이 써왔죠. 때로는 동기가 불분명하니까 무동기 범죄라고 부르자. 이런 주장도 있어 왔어요. 그런데 어떤 하나도 이 모든 범죄들을 다 포괄해주진 못하는 것 같고요. 적절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찰청에서는 이런 범죄들을 모두 조사 분석을 하고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의견을 다 들은 이후에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이런 범죄를 이상동기 범죄라고 부르자라고 공식 결정을 했습니다. 이상 범죄. 동기가 예. 이상하다. 동기가 이상하다. 사실 정상동기 범죄가 있을 수 있을까요? 다 이상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범죄는 다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원한이나 뭐 금전. 원한, 금품, 치정, 우리가 흔히 목도했던 일반적인 동기들이었죠. 그렇죠, 일반 동기.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동기와 다른 동기라고 해서 우리가 이상 동기라고 부르자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민상 씨 말씀하신 그 동기들의 이면에는 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데 앞서 봤던 최근 발생하는 사건들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네. 자, 그래서 이런 이상동기 범죄라고 규정을 할 때도 다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이상동기 폭행도 있고요. 이상동기 방화도 있고요. 한 장소에서 여러 명을 살해한 경우는 다중살인, 매스머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중살인에 두드러진 다른 범죄들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특징이 하나 있거든요.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셨습니다. 여러분이 보셨고 알고 계신 건데 범행을 저지른 이후의 범인의 태도와 모습. 다른 안 도망가. 안 도망가죠. 순순히 체포되고. 예. 그냥 순순히 잡히고 가만히 있죠. 뭐 크게 대치했다거나 저항도 하죠. 차를 향해 숨거나 뭐 이게 몇 시간 아니고. 동안 뭐 인질을 이런 건 그러네요. 없네. 배치했다는 얘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 범죄 심리학 가르칠 때 범죄 심리의 기본은 두 가지다. 하나는 범행을 어떻게 하면 가장 성공할 것인가를 범죄자들은 생각을 한다. 또 다른 절반은 어떻게 하면 검거되지 않을까에 도망칠 방법. 네, 증거인멸하고 도주하고 은폐하고 알리바이 만들어내고 그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합리적인,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다중살인은 그 상식을 깨버리는 거죠. 이 범죄자들은 범행을 저지르기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치밀한 계획, 검색, 준비, 흉기 마련 다 합니다. 그런데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 대해서는 계획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 도주하겠다, 증거를 인멸하겠다, 숨겠다, 내가 범인이 아닌 것처럼 하겠다, 이런 게 전혀 없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 범행 자체가 이 범죄자들에게는 삶의 마지막 최후의 한 번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들의 동기가 무엇이건 간에 그 결과는 우리 사회의 불안과 공포의 확산, 확대 재생산,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낯선 사람 무서워졌어. 더 문 꼭꼭 걸어 잠그고 맞아요. 경계하고 길거리 가다가도 마주친 낯선 사람에 대해서 흠칫 피하고 그러면 의심과 경계의 눈초리를 던지는 것을 받는 분들 그분들은 더 소외감, 고립감, 사회에 대한 분노 세상 사람들 나보다 더 잘 살고 행복해 보이는 저 사람들에 대해서 더 많은 분노를 가지게 되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 이것을 결국 우리는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요번에 그 조선하고 최원종 이런 사건들도 예. 다 그 사건들이 연달아서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사회적으로도 더 크게 막 사람들 충격받고 이랬는데 이런 것들도 혹시 뭐 앞선 사건에 영향을 받고 이런 것도 있었습니까? 시기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의심할 만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두 사건의 차이가 너무 크죠. 첫째, 동기가 조선은 분노입니다. 세상이 싫고 나만 불행하고 남들은 행복해 보이고 특히나 자기 또래의 남성들이 잘 나가고 행복하고 잘 사는 게 보기 싫었다. 그런데 최원종, 서현역 사건의 범인의 동기는 망상이에요. 헛된 것을 보고 헛된 것을 생각한 겁니다. 실제하지 않은. 제 집 주변에 조직 스토킹 스토커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집단 스토킹이 이루어지고 있고 자기를 괴롭히고 있다. 그렇죠? 정세가 다르고. 두 번째, 네. 두 사람이 성장해온 배경도 달라요. 성장. 우선 조선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부터 많은 범죄를 저질렀어요. 청소년 범죄자였고 그런데 최원종은 오히려 총망받던 엘리트였죠. 영재다라는 그런 평가도 받았었고 그런데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서 원하던 학교에 진학이 안 되고 일반고에 가자 자퇴를 해버리고 맙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우선 조선 같은 경우는 이 소년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뭔가 위험성을 어린 나이에 예견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최원종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런 정신과적 질환 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네. 뭐 예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분명한 차이점이 있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이들의 범행 방법도 좀 달라요. 조선 같은 경우는 그가 그런 범행을 하리라고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었어요. 자기 혼자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실행을 했지만 최원종은 사전에 SNS에 막 올렸습니다. 그 전날 답사도 하고요. 자기는 누구냐? 상당히 긴 길이의 칼을 가지고 다니는 그런 배달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난 가서 범행을 저지를 거야. 이런 이야기를 계속 올려댔었어요. 네.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유사하기도 하지만 차이점도 크죠. 특히나 동기, 성격, 성장 과정이 많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민상 씨가 질문하신 것처럼 모방범죄 아니냐, 보고 따라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없는 각자가 다른 이유 양상 때문에 일어난 서로 다른 범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쌤 이런 사건이 특히 모두 다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이게 이런 사건들은 우리 옆 나라 일본에서 과거 좀 많이 보이던 사건이었잖아요. 우리가 일본을 뭐 따라간다더니 야, 이런 범죄도 따라가나 요즘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진짜.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뭐 슈카 씨는 경제 상황을 들여다보시니까 일본에서 일어난 현상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이런 것들 보셨겠지만 범죄마저도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에서는 도리마 범죄. 도리마 범죄라는 거 언제 나타났느냐? 한 40여 년 전부터 사실은 일본에서 야기가 되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네. 사실 도리마라는 용어는 일본의 과거의 요괴 중에서 길거리를 다니다가 자기랑 마주치는 사람에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재앙을 안기는 요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도리모노라고 불렀는데 바로 그러한 연원을 가지고 있는 현상이 지금 이런 범죄자들에 의해서 나타난다라고 해서 거리의 악마, 도리마 사건이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사건이 일본에서는 뭐 나타나다 말다 하다가요. 2008년에 또다시 사회 전체를 공포로 빠뜨린 사건이 발생합니다. 글이 올라왔네요. 네, 예고 이게 글이. 또 예고를 했을까요? 예고글이 올라왔어요. 그 전에. 맙소사. 어머. 계속 시간대별로 올렸나 봐요. 차량을 몰고 일단 사람 많은 곳에 돌진해서 많은 사람들을 쓰러뜨린 다음에 내려서 준비한 칼로 다시 막 찔러댔어요. 이 사람이요? 양복 저렇게 근데 입고? 너무 유약해 보이는 그러게요. 결국 7명 사망, 10명 부상. 사람들이 가장 많은 우리나라의 명동거리 같은 도쿄 아키하바라에서 이런 일을 벌인 거죠. 보세요, 근데 범인 뭐 흉악해 보입니까? 그냥 흉악스럽게 잡히는. 또 저항 없이 그냥 잡힌 것 같아요. 예, 너무 힘이 없어 보이고 그렇죠. 안경 공부하는 학생같이 생긴
그냥 이웃집에 사는 그냥 자취생 같은 느낌인데. 맞아요. 공부하다가 나온 거. 깜짝이야. 이 사람이 처해 있었던 것도 실직. 바로 이 사건 저지르기 전에 실직을 했고요. 비정규직 노동자였는데 상당히 그 자신에 대한 처우 그리고 열악한 경제적 상황 여기에 대한 불만이 많았는데요.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지만 뭐 구직 실패하고 또는 진학에 실패하고 경쟁에 밀리고 이런 것들이 다 사회적 스트레스가 됩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자면 이 시기가 언제냐? 슈카 씨 잘 아시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본의 잃어버린 2008년. 30년. 네. 경제에 막 거품 버블이라고 하잖아요. 막 그냥 성장하는 듯이 보였다가 이게 확 꺼지기 시작을 하면서 실직이 엄청나게 늘어났고요. 흔히들 우리가 히키코모리라는 말을 네, 쓰잖아요. 히키코모리. 일본에서 저런 청년들이 실직하고 희망도 잃고 이러면서 은둔형 외톨이. 저 범인도 그랬습니다. 그런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많은 도쿄 한복판에서도 자기는 외로운 섬 같은 존재였죠. 사람이 무척 많은데 자기랑 알고 지내거나 관계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마치도 망망대해에 떠 있는 섬 같은 외로움, 고독감. 결국은 저렇게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분노를 터뜨리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림 하나 한번 보실까요? 네. 그가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한번 볼 수 있는 힌트가 될 텐데 무엇이 보입니까? 이걸 내가 어디 여학교에서 소풍 온 것 같은 느낌인데요? 체육대회. 전혀. 죄송해요. 제가 갑자기 기억이 났습니다. 이거 예. 뭐예요? 글자로 그린 그림이죠. 네, 아 진짜? 글자로? 정확합니다. 글자라고요? 어머. 확대해서 보면요, 저 한자 우리가 우울할 때 울자죠. 우울하다는. 어머. 네. 가토가 사형 대기수로 있으면서 A4 용지 한 장마다 울자를 빼곡히 저렇게 쓴 거예요. 그렇게 쓴 A4 용지 모두 81장을 합쳐서 만든 그림이 저 그림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저기 다 붙어있는. 하나하나야. 그 검정색 부분이 다 울자로 지금 채워진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문제는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가토는 자기 안에서 그 답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이 고통, 우울함, 고립감, 절망감,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나만 이렇게 외톨이로 만들고, 나만 늘 따돌리고, 나만 늘 괴롭히고. 그래서 추정컨대는 이 가토가 결국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그 화약을 응축시킨 것들을 사회를 향해서 터뜨리겠다라고 선택하고 결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쌤, 게다가 저 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저 아키하바라 사건 이후에 저걸 또 모방해서 비슷한 일들이 그 당시에 또 일본에서 좀 화제라고 하면 뭐하죠? 계속 일어났던 일이 기억이 나거든요. 맞습니다. 모방. 네, 우리가 지금 그렇듯이 당시 아키하바라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모방 범죄, 모방 시도, 모방 예고, 협박글 엄청나게 많이 똑같네요. 나왔었죠. 일본이 처해 있었던 그런 경제적인 불안과 거품의 붕괴와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가장 힘들어하던 청년 세대의 좌절. 그 청년 세대의 좌절 중에 극히 일부가 그걸 사회에 대한 분노로 표출하고 터뜨리는 아키하바라 사건을 보면서 그것이 촉발 요인이 돼서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라는 그런 어떤 모방 심리도 작용했고 뭐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분석들을 하고 있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그러면 지금 우리 같은 이런 이상동기 범죄들 벌어지는 거의 원형을 일본에서 찾잖아요. 일본이 최초였던 건가요? 일본이 최초는 아니었죠. 우리가 다른 것들도 그렇잖아요. 문화나 경제 부분들도 미국이 기침을 하면 일본이 감기가 걸리고 한국은 몸살이 걸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듯이 일본이 과연 처음에 이런 것들이 생겼을까?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거죠. 다른 문화나 경제나 산업이나 기술처럼 범죄마저도 일본보다 앞서서 미국에서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했고 다중살인의 원조는 미국이다라고 범죄학자들, 범죄심리학자들 다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합니다. 다만 양상이 많이 보셨겠지만 미국은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림처럼 주로 총기 난사였고요. 1999년
미국 사회를 넘어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또 다른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합니다. 나 기억날 것 같아. Listen County 911. Yes, I am a teacher at Columbine High School. Okay. Yes, the school is in a panic. There is a student here with a gun. Student down under the table, kids. Hands under the table. School violence erupted again today, suddenly and with a vengeance. Columbine High in Littleton, Colorado. It has been a horror. 컬럼바인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미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총기 사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 범인들 2명, 딜런과 에릭, 이 학교 학생이었고요. 너무 평범하게 생겼는데. 당시 학생이었어요? 예. 아, 10대였네요, 그러면. 네.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을까 들여다봤어요. 그랬는데 이 둘 다 어렸을 때 학대를 받은 흔적도 없고요. 부모님이 뭐 자녀에게 무관심한 그런 타입도 전혀 아니었어요. 가정 환경, 커온 상황들 어디에서도 어떤 문제를 발견할 수가 없었거든요. 다만 이 두 학생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거죠. 따돌림을 당하던 두 사람. 물론 역시 마찬가지죠. 따돌림 당하면 다 저런 총기 난사범이 되나요? 아니죠. 결코 그렇진 아니죠. 않죠.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미국 사회는 정말 충격이다. 충격을 받으면서 머리가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디에 주목을 했을까요? 학교 교육? 예, 학교에 주목을 하죠, 당연히. 예. 그것과 함께 또 하나는 그 수단이 된 총기에 주목을 합니다. 네. 총기가 없었다라면 아무리 그래도 그 분노가 이렇게까지 크게 터지진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총기 규제에 대해서 여론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콜럼바인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총기 규제는 안 됐죠. 미국 총기협회, 네.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로비 집단이죠. 네. 그래서 논의는 계속 일어나지만 언제나 반론은 뭐냐면 총이 규제를 하면은 나쁜 사람 손에만 들어간다. 그렇지. 그 총기를 나쁜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건 좋은 사람이 총을 드는 것이다. 이런 논리가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럼 원인으로 볼 수 있는 학교 폭력, 거기에다가 이 두 학생 결국 스스로도 목숨을 끊었거든요. 총기 난사의 또 다른 동기는 자살 동기라고 할 수 있죠. 본인 삶에 대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스럽죠. 그러니 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데 그냥 떠나가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복수를 하고 가자. 그래서 이제 10대 자살의 원인을 찾고 학교 폭력, 따돌림 이걸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도입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 폭력과 10대 자살 예방은 법으로 규제하기는 어렵잖아요. 성격 자체가. 그래서 주로 캠페인, 자발적인 노력들로 진행이 되어 오다 보니까 한계가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노력이 기울어지던 와중에 아마 여러분 여전히 기억하실 거예요. 2007년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서 발생했던 총기 난사 사건. (2007년 4월) 무려 60여 명의 사상자를 냈던 한국계 이민자 23살 조승희였습니다. 조승희 잘 아시겠지만 8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생김새는 다르죠. 학교에서는 놀림을 받고요. 따돌림 당했습니다. 결국 그걸 견디지 못했던 조승희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유수 방송국에 자기가 왜 이런 범행을 저지르는지 영상도 찍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범행을 저질렀죠. You forced me into a corner and gave me only one option. The decision was yours. 이렇게 경고음이 들렸었어요. 하지만 증상 있었는데. 예, 미국에서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 총을 마구 구입할 수 있는 허점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조승희가 결국 미국 사회 전체에 대해서 분노를 그런 총기 난사로 터뜨려냈던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주미 대사께서 사과했었나? 맞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국민들도 막 사과하고 우리들이 되게 미안하다 막 그런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뭔가 괜히 우리가 미안해하고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 이민 가서 수없이 많은 미국 학생들을 살해하고 교수님도 살해하고 이랬다는 것 때문에 집단적인 죄책감에 빠져 있었던 사회 분위기가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미국 사회 반응은 우리 예상과 많이 달랐어요. 의아함. 당신들이 왜? 미국 사회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겪었던 문제들 그리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미국 사회가 전혀 개선해 주지 못하고 치료해 주지 못하고 보듬어 주지 못했던 미국 사회의 병리 현상이 만들어낸 범죄인데 왜 다른 나라에서 여기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런가 이런 반응이었던 거죠. 이건 미국의 범죄고 미국의 숙제고 미국의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러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조승희 사건에 대해서 연구하고 논의하고 많은 대책들을 강구했죠. 그것뿐만 아니라 당시에 앞서 사망하신 피해자들이 32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버지니아 공대와 피해자 대책회의에서는 33개의 추모비를 학교에 세웁니다. 33번째 누구겠습니까? 조승희였습니다. 그도 우리의 일원이었다. 그도 우리 중에 한 사람이었다. 우리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대응이죠. 물론 시간이 흘러서 일부 화난 시민들이 그 33번째의 추모비는 뽑아버리기도 하고 파손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긴 했어요. 하지만 사회 전체가 이 총기 난사 사건을 대하는 시각은 우리와는 많이 달랐다는 거죠. 네. 물론 범인 만약에 살아있다면 당연히 무거운 처벌 받아야죠.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거기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 원인을 찾아보고 대책을 강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할지 그런 고민을 함께 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미국 사회의 대응은 진지한 고민이다. 한두 가지 또 한쪽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모두 함께 열어두고 노력을 하고 있고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고 있다. 이건 분명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볼수록 무섭긴 해요. 요즘에 사람들이 하도 불안하니까 그 호신용품 판매가 또 급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런 걸 좀 사둬야 되나 하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자면 그런 끔찍한 사건에 대한 뭐 조건 반사적인 그런 반응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그건 아니란 거죠. 왜냐하면 호신용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앞서 보셨던 사건들에서 호신용품이 있었으면 피해를 안 당했을까요? 그건 아니죠.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흉기를 휘두르는데 호신용품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두 번째, 호신용품의 상당수는 공격용 무기도 됩니다. 오히려. 네. 혹은 빼앗겨서 오히려 나에게 사용되는 공격용 무기로 사용된다면 네. 없는 것보다 못한 결과가 나타나겠죠.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끔찍한 범행 이후에 갑자기 호신용품 판매가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서 범죄학에서는 그것을 비이성적인, 비합리적인 사회적 반응이라고 봅니다. 이성적인.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만 마음만 안정되는 거죠. 내가 이거 샀으니까 난 괜찮을 거야라는. 다시 이 무차별 범죄로 돌아오자면 앞서 크게 두 가지의 유형과 동기를 나눠봤죠. 하나는 분노형, 또 하나는 망상형. 네. 각각의 원인별로 사회적 대책을 좀 수립을 해야죠. 막기 위해서. 우선 분노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 사회 지금 분노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화가 너무 많아요. 너무 화들이 많죠. 네. 운전을 할 때도 어딜 가도 맞아요. 밥을 먹으러 가도 무슨 말 한마디를 못 하겠어요. 그냥 너무 그냥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맞아요. 하루에 한 번 화를 듣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딱 제가 드는 느낌은 어디 한번 걸려만 봐라. 누구든지 건드리기만 해봐라. 준비가 돼 있는 거죠. 이런 분노 사회의 이 상황은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과거에도 잘 아시는 지존파 사건. 그들 역시 사회에 대한 분노 때문에 벌였죠. 부자들 가만 안 두겠어? 복수하겠어? 이렇게 저질렀던 범죄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과거와 지금이 달라진 것 중에 하나는 SNS 온라인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맞아요. 보이는 모두가 나보다 잘나거나 과시하거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나만 억울하고 나만 힘들고 나만 비참한 것 같은 느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저는 공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이 과연 우리가 어떤가.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생길 수 있는 그런 분노 감정 혹은 열등감, 상대적 박탈감 그런 부분들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었다면 훨씬 더 우리가 안전한 사회가 되어 있지 않을까. 미국에서 컬럼바인 또는 조승희 버지니아 공대 사건이 났을 때 주목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느끼는가. 남들과 다르고 차별당하고 그다음에 따돌림 당하는 아이들이 분노를 마음에 쌓아두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 그러한 것들이 학교에 도입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학교 현장 최근에 서희초 선생님의 사망 사건도 있었고 학교 현장에서 들려오는 이야기, 왕의 DNA 얘기라든지 분노를 자꾸 증폭시키고 키우고 아이들 마음속에 심어주고 있는 교육 현장이 아닐까 싶어요.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고 그래 결국은 사회에서 배제당하고 설 자리가 없고 아는 사람, 교류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사회적 외톨이 섬 같은 존재가 되어서 그들 중에 극히 일부가 나만 힘들지 않겠어? 라고 사회를 향해 세상을 향해서 복수를 벌이는 것이 이런 사건들이거든요. 공교육이 좀 보듬어주고 문제를 찾아주고 해결해주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아까 보면서 느낀 건 약간의 공통점이 다 좀 청년층 아니면 학생층 뭐 40대 50대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일이 또 범인이 근데 보면은 보통 그 청년들의 분노 또 청년층이면은 막 이제 뭐 하고 싶고 뭔가 꿈이 있을 텐데 그게 안 되면서 범인들이 다 10대 심지어 뭐 20대 많아봐야 30대 초반에 그런 모습을 보면 한창인 분들을 보면 우리가 그들에 좀 신경을 좀 못 썼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곤 하거든요. 아주 좋은 지적이세요. 근데 사실 뭐 한두 가지가 대책이 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물론 그 중심에는 뭐냐면 어쨌든 사회성, 인성,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 자기 삶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키워주고 가르쳐주고 심어줘야 한다는 것이 그 답이라고 봐요. 어쨌든 사회적 분노형 범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건이 나고 나서 이들이 그런 분노를 가지고 있었구나. 들여다봤더니 청년들 중에 그런 분노들이 많아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는 쉽지만 그들 중에 누가 이런 범죄를 저지를지 찾아내거나 예방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의 숙제이긴 하지만 반면에 두 번째 유형이 있었죠. 망상형. 이들은 잘못된 환각 또는 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있지 않은 것들. 하지만 그들이 다 위험하진 않습니다. 절대로. 그들 중에 극히 일부가 이런 범행으로 나아가는 건데 예를 들어 분당 서현역 사건 같은 경우는 한번 집중해서 들여다보면 우리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왜? 약을 끊었구나.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망상이 있었던 것 정신과적 진단을 받았고 치료 요구를 받았어요. 그리고 특히 이런 유형의 범죄를 막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기회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안인득 사건 기억하십니까? 이상은 망상을 가졌던 거예요. 이웃이 자기를 괴롭힌다. 그래서 그 이웃을 찾아가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오물을 집어 던지고 견디다 못해서 그 이웃에서 CCTV 설치하고 경찰 신고하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도 대책 요구를 했었죠. 그런데 결국은 이 안인득 자기 집에 불을 지르고요. 칼을 들고 기다리고 있다가 화재 대피해서 나오는 이웃 주민들을 그냥 찔러댔습니다. 5분 살해했고요. 17분은 중상을 입으셨죠. 이 안인득 같은 경우에는 2011년부터 정신병원에서 조현병 치료를 받아왔는데 68차례나 진단 치료를 계속 받아왔고요. 그런데 2016년 7월부터 스스로 치료를 중단해버립니다. 본인은 문제가 없는데 왜 나한테 자꾸 약을 먹게 해? 아예 약을 끊어버린 거죠. 그런 상황에서 계속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강력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죄가 없지. 네. 그 다음에 발생한 것이 고 임세원 교수 사건이었죠. 정신과 전문의 임세원 교수, 정말 정신과 질환 환자들에게 성심성의껏 온 정성을 다해서 치료를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조현병을 앓고 있던 환자 한 명이 아무 이유 없이 임세원 교수를 찾아와서 칼을 휘둘러서 살해했죠. 임세원 교수님은 본인이 모든 피해를 감수하려고 간호사나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서 자기 방문을 잠가버리고 희생하셨던 분이에요.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대책도 수립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다가 예견 가능했고 위험이 분명히 사전에 보였고 실제 범행 예고까지 SNS에 올렸던 최원종 막지 못했던 거죠. 근데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또 다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니까 이거를 어떻게 시스템을 갖춰야 될지도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고민을 해야죠.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다 위험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미국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요. 1999년 지하철역 승강장에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던 젊은 여성 캔드라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근데 기차가 막 들어옵니다. 전차가. 네. 설마.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이 캔드라의 손을 밀었어요. 그게 전철에 부딪혀 사망을 하셨죠. 그런데 범인 골드스타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조현병 환자였고요. 이 사람도 역시 치료를 중단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범인에 대한 처벌은 강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 그 논의가 미국 뉴욕시에서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We learned that severe mental illness, if left untreated, has the potential to ruin lives and extinguish the hopes and dreams of promising futures. 그래서 캔드라법이 제정이 돼요. 피해자 이름을 따서. 어떤 법이냐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정신과적 진단을 받고 투약 치료를 해야 될 텐데 본인이 치료를 거부하거나 약을 먹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치료를 계속하도록 약을 먹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만든 거예요. 두 번째 마련한 제도가 사법 입원 제도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약을 먹도록 권유하고 감독하고 확인하고 이런데도 계속 거부한다면 이 사람은 법원에서 심리를 합니다. 여기에서 판단을 해서 법원의 판결로 강제 입원시키는 것. 이 두 가지가 캔드라법의 핵심이었고요. 시행을 해봤습니다. 어땠을까요? 시행하자마자 강제 입원을 해야 할 정신질환자의 숫자가 확 줄어들었어요. 첫 번째 단계인 투약 지원이 무척 효과를 발휘했던 거죠. 이미 1단계에서도. 1단계에서. 그리고 본인들도 아는 거예요. 내가 이걸 동의하지 않으면 나는 강제 입원 당할 수 있어. 약을 제대로 복용하는 정신과 환자들이 얼마나 안전한지가 입증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정신의학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유사한 정신건강심판원 그런 걸 도입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그 전문 기관에 의해서 판단하고 조치를 내린다면 환자 개인에게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나 우리 사회에게나 훨씬 더 안전한 결과를 만들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요구를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곳도 안인득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임세원 교수의 비극적인 그런 희생 뒤에도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최원종 사건은 이러한 제도만 있었다고 한다면 예방이 가능했고 투약이 제대로 이루어졌더라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직전의 위험성을 감지했다면 사법 입원이 이루어졌지 않았겠느냐. 아쉬움이 있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자면 정신질환자 중에 강력범죄자 비율은 일반인 중에 강력범죄자 비율보다 훨씬 낮습니다. 예,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다만 극히 일부의 정신질환자, 강력범죄자의 경우에도 투약 중단이 대부분이에요. 약만 제대로 처방하고 투약만 이루어진다면 이분들은 다른 어떤 누구보다
안전하고 네. 네, 평화로운 분들이라는 거 결코 우리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네. 진짜 뭐 다 같이 의논해야 되고 막 가야 될 길도 먼 것 같은데 그러면은 여기에 또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또 보완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 건 어떤 게 있어요? 네,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 문화, 제도, 그 관습 이런 것도 다 바뀌어야 되긴 하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법과 제도죠. 그러면 현재 우리 국회 그리고 경찰청, 법무부, 또 보건복지부 이런 각각의 정부 부처들이 제 기능을 다할 뿐만 아니라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혼자만 할 수 있는 일은 절대로 아니에요. 교육부도 마찬가지고 사법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잘 작동하고 있을까? 서로 적대적으로 갈려서 질타만 난무하는 이 갈등적 상황이 좀 해소가 돼야만 국회도 서로 머리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내줘야 할 테고요. 각 정부 부처에서도 스스로가 최선을 다하면서 다른 기능과 칸막이 쌓지 말고 협력하고. 그럼 일선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경찰관, 보건복지 공무원, 그다음에 보건소 정신건강 전문가, 병원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 학교의 선생님들 이분들끼리 서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되고 있느냐. 그럼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회와 정부부터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실질적으로 달라졌으면 하는 게 정신건강복지법. 네. 물론 과거에 그 전신이었던 법의 허점을 보완해서 만든 법이긴 하지만 여전히 현실적으로는 최원종 같은 안인득 같은 그러한 범죄자가 정신과적 환자가 치료를 받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효과는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적인 부분은 정신건강복지법부터 우리 정신의학계의 그 요구도 받아들이고 현실도 감안을 해서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교 현장 그리고 이웃 간의 갈등 문제, 층간소음도 심각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 다 끝까지 법적 쟁송 고소고발로 가지 않도록 커뮤니티, 이 공동체 내에서 서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방안이 만들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앞서 살펴봤던 조선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범죄 그때부터 보이는 반사회성, 공격성, 폭력성 아직 채 인기 형성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개선이 교화가 가능한 연령대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가적 역량을 좀 투입을 해서 소년 범죄자들에 대한 관심, 그들이 자신의 문제를 깨닫게 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줬는지를 그들이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스스로가 바뀔 수 있는지 고민할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자리를 차지하는 준법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준다면 우리 사회가 훨씬 더 안전해지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서두에 제가 인사드릴 때 평화롭고 살기 좋은 세상을 위해서 범죄를 연구하고 있는 프로파일러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 사건들을 접하면서 너무 그 분야에 일하는 사람으로서 죄송하고요. 일단은 죄책감을 많이 느끼고 화가 또 많이 납니다. 왜 아직도 우리는 이 상태여야 할까? 피해자분들의 희생 막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것 때문에 안타깝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꼭 우리가 뭐 남의 모델을 따라가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미국 사회가 보였던 그런 진지한 태도, 함께 문제를 찾아내서 해결해 보겠다라는 그런 사회적 태도를 우리도 이제는 좀 가질 때가 되지 않았을까. 당연히 범인에 대한 무거운 형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런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범죄의 이면에 숨어있는 빙산의 본체 같은 우리 사회의 병리 현상을 좀 더 용기 있게 직시하자. 그래서 하나하나 좀 바꿔나가자.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라도 더 안전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발생했던 수없이 많은 그런 무차별 범죄의 희생자분들, 그분들의 넋을 기리고 그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내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 시민들의 연대를 만들어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려 봅니다.